이번 사건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저희가 고인의 어머니 제보를 받고 한 차례 전해드렸죠. 무려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케 한 남자친구. 자, 당시 112 신고 당시 그 녹취 속 실제 그 범인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입니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아파트 인데요. 네. 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좀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남주질했거든요. 지금 현장에 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범행 현장에서 지금 저 전화를 한 건데요.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해 7월 24일에 강원도 영월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이 여자친구, 그 딸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펌프까지 찰 정도로 많이 아파서 굉장히 좀 고생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요, 이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가해자인 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예정대로였다면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4일에 저 남자친구가 돌연 점심시간에 집으로 찾아와서요, 저 피해자에게 무려 19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러서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웃이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와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어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1심에서 이 우발적 범행이란 이유를 들어서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얼굴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져서 또 튀어나왔고 저희 시신을 수습한 아이가 저희 아이 동창 아이가 공교롭게도 그 119 대원이 동창 아이였어요. 걔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었고 이거는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줄 정도로 부모들이 이거 보면 살 수가 없다고. 그 고인의 시신을 현장에서 수습했던 119 대원, 교수님 아시겠지만 119 대원들은 시신 보는 건 그냥 이골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119 대원들도 지금 그 동창분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할 정도. 오죽했으면 어머니한테 시신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동창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같은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191차례 정도 어떤 그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딸의 얼굴목에 집중적으로 상처가 있었고 또 왼쪽 옆구리 쪽에서도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그 시신을 이제 수습했던 그 119 대원이 바로 딸의 동창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부모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남동생에게 전화를 갖다 해줬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봤던 그 딸의 동창생, 즉 119 구급대원도 지금 상당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이 사건을 처음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의 요청으로 우리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기억될 수 있게 하려고.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고인의 모습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남자친구였던 그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류찬하 1995년생 29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징역 17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형이 과하다고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자, 항소 기간은 재판 선고 후 일주일입니다. 7일인데 지금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검사가 항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유찬아가 항소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유가족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난다고 해요. 또 검사나 이 주장에 따르면 부검 서류를 봤는데 이거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고, 또 피해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25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가해자 유찬아 변호인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거, 자수 감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재판정에서 고인의 어머니와 류찬아는 마주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만나는 류찬아를 향해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반성을 판사님한테 해요. 저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를 해요. 누가 용서를 해요. 반성문을 왜 판사님이, 저를 보면 걔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어제도 제가 법정에서 죄값 다 받고 나와라. 찬아야, 네가 해주 사랑했으니까 죄값 다 받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어제 재판정에서. 아이고, 또 용서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저 어머님의 심경이 어떨지 짐작도 사실 안 갑니다. 이 어머님은 판사가 제일 원망스럽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징역 17년형에 그쳤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제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공판 결심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와서 뭐 반성을 하거나 최후 진술이라도 할 줄 아는데 계속 울기만 하다가 자기가 말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려던 얘기를 적은 쪽지를 판사에게만 건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가 되실 뻔했던 부분, 방청석에 있는 분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안에 들은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짐작도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오죽했으면 그냥 죄값 다 달게 받고 나면 내가 용서하겠다. 저는 용서하겠다는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근데 정말 황당한 건요. 내 딸이 왜 흉기에 190차례나 찔려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 류찬아가 입을 꾹 닫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살해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뭐 층간소음 때문이다, 뭐 모욕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헛소문인데요. 뭐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는데 웬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다더라. 그래서 범행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퍼졌으면 동네 경찰까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경찰은 이 모든 소문 다 사실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카메라 발견된 것도 없고요. 휴대전화 포렌식도 다 했지만 이런 소문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휴대전화 포렌식 혹시나 얘네들이 이 범행이 있기 전에 무슨 카톡으로 싸우기를 했나 해서 어머님이 보셨대요. 삼계탕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 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12시 4분, 즉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이건 통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니까 그것을 봐서는 전혀 이거는 사람을 살해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12시 40분, 자기가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갔는데 집까지 차로 5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시 47분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그리고 12시 53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까 같이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신고를 한 건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6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 6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살해 동기에 대해서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옆집과의 층간소음이다. 아니, 층간소음이면 왜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 살해해요?
그리고 그 층간소음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그 이전에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또 바꿉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럼 결혼을 갖다 뒤로 미루면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전문 조사관하고의 면담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네 번째에 자기를 보고 정신지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재판 기록에 남아 있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그 공식적인 것을 저는 수용을 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 얘기는 하고 싶긴 싶은데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이 범행 직후 전화 통화를 갖다 이제 하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있지 않았는가. 예컨대 남자 집안에서 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를 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크게 밝히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공식적인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 17년 받았는데요. 만약에 2심 항소심에서도 같이 17년이 되면은 47살에 나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